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빌린 집에라도 일단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권리는 40년 전에 1년으로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2년이 됐고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사람에게 존재할 삶의 자리가 위태롭다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위태로워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온 국민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한 건강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앵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이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간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는 온라인 여론전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 내 막장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이 차남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사장에게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조 사장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반발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속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월세 사는 국민의 삶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법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고삐를 조였습니다.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모두 11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명시했습니다. 또 단기 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입니다. 변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그리고 여론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위원회도 건너뛰고 법안을 밀어붙이자 통합당은 폭거를 넘어서는 의회주의 파괴라고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하듯이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당 안팎에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나 장외투쟁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 다만 통합당 지도부는 실효성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발등해버린 민주당은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입법도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만큼 민주당에 돌아올 정치적 책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세입자들과 집주인 간의 시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안도했지만 집주인들은 월세나 반전세 전환 등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당시 집주인들이 중도금과 잔금 마련을 위해
첫 전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습니다. 오는 연말 첫 전세 갱신 시기를 앞두고 물량 부족 속에 전세값은 올랐습니다. 얼마 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원 중반에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값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지고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해지면서 집주인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입법 예고할 때 그때가 좀 문의가 많았었고요. 3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못 올려받는 거냐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계약서 쓰지 않는 한 못 올려받는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죠. 서울 전세값이 57주 연속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이후 4년 뒤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후에는 뭐 지금 집도 그렇고 다른 집에 갔을 때에는 그런 또 상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떻게 또 책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후에 얼마가 이제 폭등할지가 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집주인, 특히 갭 투자 목적의 임대 사업자들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강화된 상황이라 어떤 게 유리한지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고 아니면 이제 당장 전세를 올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동산을 정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일단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따른 가격 부담에는 안도하지만 4년 뒤 몰아닥칠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주택 임대차 3법만으로 이게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특히 집주인들이 조건이 까다로워진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는 게 대세가 되면 서민, 젊은 층의 주거 비용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 수 있어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꾸준한 공급 확대와 전세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시한이 다 됐습니다. 아직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는 강남에 두 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청와대는 이들이 내놓은 주택이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있거나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다 팔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내어준 한 달 시한이 다 됐지만 아직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8명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과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 이지수 해외 언론 비서관 등입니다. 팔려고 집을 내놨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있거나 분양권 전매 제한에 묶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매각 권고를 내리며 강남 아파트를 남겨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던 노영민 실장은 청주와 반포집을 모두 팔았고 앞서 다주택자로 분류됐던 강민석 대변인과 이호승 경제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처분 계약을 완료하면서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나머지 참모 8명도 모두 처분 의사를 밝혔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 계약을 끝낼 것을 다시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다주택 보유자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여부를 신규 인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대지 후보자는 무주택자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는 집을 5채 가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기조는 전체 정부 부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0945 문자로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임대차 보호법부터 좀 축조 시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계약 갱신해서 또 2년 살고 또 2년 살고 했는데 그러고 한 1년쯤 더 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돼요. 기존의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서 수년간 살았다 하더라도 예. 법 시행 이후에 한 번 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발휘해서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부동산을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은 예.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600만 명. 근데 집은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에 살거나 예. 전 국민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집주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그렇죠.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소급 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소급 적용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직전 계약분의 5% 상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예. 이게 특히나 서울과 같이 집값 변동률, 전세값 상승폭이 큰 데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5% 이하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2개의 법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시행은 내년 6월이고 나머지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오늘부터 예. 이제 시행이 됩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앞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무실 앞에 뭐 하얗게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내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다 보면 이제 금매 이런 것들인데, 자, 뭐 나름대로 재테크를 하려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금매물로 다 내놓고 나는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아야겠다라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가 문제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건지 뭔가 나는 내 재산권을 좀 어떻게든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물론 이제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반론을 내기할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의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임차인 입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예요. 이거 빼고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사는 게. 그걸 좀 보게 되면 정말로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냐.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되는데 실거주도 2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직계 존비속 중에 배우자만 별도로 이제 거주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장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나 부모님은 되지만 배우자가 가서 직접 거주하니 나가주십시오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임차인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월세 계약을 했더니 월세를 2회분 이상, 2개월치 이상을 이제 연체했다. 이런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세입자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줬다더라. 아니면은 정말 건물 구조에 이상이 갈 만큼 이제 중대한 과실, 증축하였다라는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새를 살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시죠. 그 대신 요 다음번에는 제가 한 10% 올리겠습니다. 약속이 묵시적으로 돼버렸는데 지금 이 법이 딱 5%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5%인데 10%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난 이번에 이 법 시행되고 난 다음이니까 5% 미만으로 하고 5% 되돌려달라.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 이번에는 집주인이 좀 이제 사정이 딱하니 10% 증액 요구를 들어주되,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거죠. 2년 후 만료 시점에서 당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2년 더 살 수 있고 당시에도 계약할 때는 상한제 5%를 지켜야 되니까 이 경우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하느냐 아니면 다음 계약갱신에 수정하느냐, 1회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입자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한 집에 그 세를 놓는다고 한다면 그 물건은 지난번에 예를 들면 월세 100만 원이었으면 최소한 한 105만 원 선에서 끝나야지, 사람이 바뀔 때 그걸 갖다 확 늘리고 하면은 집값 안정이라고 또 월세 안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겠나?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뀔 때는 좀 다시 계약하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제 2+2 4년을 거주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로 바뀔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집주인의 경우에는 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 4년 주기마다 그러면 전셋값이나 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1988년, 89년 전세 단위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할 때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2년으로 확대되면서 잠기는 물건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2년 후에는 다시 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다소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6804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사정이 좀 넉넉한 세입자를 만났는지 둘이 합의를 했는데 그럼 10% 하십시다라고 합의가 되면 됩니까? 라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가 괜히 앞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제 정말로 세입자의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5%를 되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나는 이 집에서 2년이 아니라 4년을 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번에 10%를 내주고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후 전세 만기일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오른 집값의 직전 계약분의 5%니까 10%가 아닌 5%만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위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생길지 현장에서는 또 이제 지켜봐야 또 별 희한한 케이스가 있을 것인데, 너무 많은 다양한 Q&A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제 그제 굉장히 인터넷 포털을 달궜습니다. 사실은 전세 보증이라는 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한 이제 담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됐거든요. 은행은 집주인 허락 없으면 대출 안 해줍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을 안 해줬는데 국토부의 설명은 뭐냐? 증액하는 거, 전세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은행 실무진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창구에서는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라는 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을 좀 모아 갖고 있는 세입자라면 이게 안정된 그래도 주거를 보장하는 건데, 다들 월세로 돌린다거나 내가 들어가 살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건이 너무 고갈되는 거 아닌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전세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좀 유용했어요. 은행 이자를 못 받는 대신에 2년 후에 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월세라고 하면 주거비 부담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집주인들은 어쨌든 전세 물건보다는 월세 혹은 반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한정된 임대 시장,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예. 궁극적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지 되는 부분이지 예. 이걸 규제를 억지른다고 해서 이 시장이 안정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정부의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에 과연 이런 패닉 바잉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 정말로 내가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를 갖다 취재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그 사람이 살아갈 삶의 자리가 좀 보장되고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환대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고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어떻게든 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주거권인 문제인데 아직 이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온 국민이 안전하게 자기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 건강한 논의들은 계속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단상에 올라 반대 입장을 밝힌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죠. 윤 의원은 자신도 집주인이 2년 뒤에 나가라고 할까 걱정을 달고 사는 임차인이라고 소개하며 5분가량 연설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에 통합당 의원들은 앞다투어 찬사를 보냈고 일부 보수 언론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나도 임차인이라고 밝힌 윤 의원, 알고 봤더니 바로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 논란이 일었죠.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 연설 하루 전날 세종시의 주택은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서울 성북구의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SNS를 통해서는 자신이 임차인이자 임대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왕이면 국회 연설에서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정확히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 사건.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검사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곧바로 정 부장을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휘로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뗀 만큼 서울고검은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 날 곧바로 한 검사장을 불렀습니다.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관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동영상을 모아 서울고검에 보고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시 몸싸움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해 결국 목격자 진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법무연수원 직원 등 현장 목격자와 몸싸움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 사실이라며 추가 감찰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정진웅 부장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다음 날 물리적 방해는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장이나 수사 요청서는 없었다며 추가 감찰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해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한 감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유심을 이용한 자료 분석 방법까지 압수수색 영장의 적시에 발부받은 만큼 문제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잇따른 논란 속에서도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다시 소환해 한 검 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사끼리 몸싸움이 벌어진 데 이어 수사팀에 대한 감찰까지 본격화하면서 검찰 대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을 둘러싼 논란,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선후배 검사 둘 다 그래도 고위 간부들인데 네. 문제는 휴대전화였겠지 서로 공격하고 때리고 이러지는 않았겠지. 그 정도의 양식들은 뭐 검사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둘의 말이 그래도 좀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볼성사나운 검사 내전 내지는 검찰 막장 드라마 이렇게까지 지금 느껴지는데요. 예. 한동훈 검사장이 낸 입장문에 보면 탁자 위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자신의 팔과 어깨를 제압하고 얼굴을 찍어 눌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진웅 부장검사 측이 낸 그 입장에 보면 탁자와 의자 사이로 핸드폰을 잡으려고 핸드폰을 그 제지하려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누르고 있었으니까.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거를 제지하려고 다가서다가 팔을 뒤로 빼면서 핸드폰을 빼니까 이게 같이 겹치면서 넘어졌다. 이제 이 정도로 서로 그 묘사하는 게 좀 다릅니다. 실제로. 하하.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표현하신 대로 몸을 날려서 나를 갖다가 제압하더라라고 얘기도 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어필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뭐 동영상이나 또는 주변에 그 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을 좀 종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행위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지거나 묘사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가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독직 폭행, 즉 인신 구속 등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폭행을 가했느냐 또는 인신의 가혹행위를 했느냐 여부, 그리고 한편으로는 업무 집행, 그 공무 집행 방해에 이르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것을 방해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법률상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딱 보여주는 순간부터 집행하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로 쓰시지 이제 휴대전화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해도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 거고 깐깐하게 됐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이제 동료니까 저 변호사하고 통화 하나만 합시다. 사무실 전화 쓰시오. 아니요, 휴대전화로 잠깐 하겠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낌새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데를 이제 느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정진웅 부장은 그래서 자료를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본인은 인식했다. 그래서 그 삭제를 막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몸이 겹쳤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저는 이런 싸움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 볼성사나운 싸움이지만 허수아비 싸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정진웅 부장 대 한동훈 검사장,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권한과 권한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제도 개혁의 문제, 검찰의 문화, 그 정의를 오직 검찰만이 지키고 있다라는 식의 무오류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검찰의 내편 감싸기식 문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또 기소 독점권, 기소 재량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권한을 행사했던, 무한대로 행사했던 검찰의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허수아비들만 허수아비 싸움처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갈등으로,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근본적 검찰 개혁을 바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검찰총장과 네. 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런저런 조치들이 막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논의가 막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건이 툭 터지니까 검찰로서는 별 말도 못 꺼내고 예. 누가 한 검사장과 정부장 검사 사이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둘 다 말을 못하고 검찰도 말을 못하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한동훈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이 이동재 기자와의 소위 검언 유착 사건 조사에는 제대로 임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 예.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 본인이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정식으로 조서로 남겨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어제 즉각 요 감찰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내전 볼송사 나온 검사 내전 사건에 대한 감찰 요청한 데에서는 바로 나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나름대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의 사건까지 한동훈 검사장은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핵심이죠. 내용에 이거에 대한 진척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철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재벌 한 측이죠. 네, 재벌 네. 한 측에서 이동재 기자와 자기네 사람이 나눈 이제 녹취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아치면 바로 나오는 사람, 네. 검찰총장에 측근하면 바로 나오는 한 검사장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딱 특정을 하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을 한 거죠. 그래픽으로 한번 내용을 갖다 잠깐 볼 수 있으면 한번 어떤 대화 내용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하니까 윤석열 측근이라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한모 씨라고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저는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최측근하고 딱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철 전 회장 측에서도 이런 녹취록까지 다 낸 것은 물증과 인증을 조금 더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중앙지검에서도 단순히 이제 강력한 이제 정황들은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물증과 인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우리 한동훈 검사장이 워낙 법리에 밝은 분이고 수사 실무에 밝은 분이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에서 아마 자신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가장 적극적이고 잘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중앙지검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동재 전 기자의 네. 구속 만기는 이제 얼마 5일 남지 정도 않았습니다. 남았죠. 예, 예, 5일 남은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 예.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약간 마무리를 짓고 기소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공소장에 공모관계에 대해서 서술을 해서 공소장에 넘겨야 될 텐데 예. 이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기재할 수 있는지는 뭐 5일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네네. 권력기관 개혁안이 나와갖고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이제 국정원의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검찰은 이런 정도의 수사만 하고 나머지는 공직수사처로 넘겨야 되고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법무부에서 나왔던 개혁안도 이제 있고 위원회가 권고했던 안이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큽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이제 검사들도 반발하는데 또 어떤 검사는 이거 가지고 개혁이 안 된다. 뭐 사실 이 법대로 이미 작년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서 법대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반발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뭐 4급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팩트 체크해 보면은 거짓말이거든요. 예. 여기 사실 장차관급 이상 공수처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해서 1차로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급 이상은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위원회 등 굉장히 힘이 세단 사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전체가 2016년 기준으로 2,787명 정도 되는데 예. 실제로 대상자는 13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는 예. 그러니까 5%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러면은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예.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일도 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과장이고요. 심지어 6개 분야 총 56개 법률 분야를 검찰이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아직도 검찰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검찰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는 나름대로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문민의 통제로 가는 건데 법무부 장관한테로 다 건너가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도 나오는 것 네, 같고. 충분히 걱정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검찰총장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면은 되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문민통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측면까지를 놓고 본다면 예. 검찰의 기소권은 계속 축소시켜서 원래 프로시큐터라고 하는 영문명으로 검찰청 프로시큐터는 기소청입니다. 수사하지 않고 기소만 하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많은 형사법 학자들은 형사소송법 학자들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신 지방검사장에게 권한을 많이 줘서 뭐 심지어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미국식으로 해서 지방검사장들이 수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싶습니다. 고등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지금 이제 승진하려고 다 눈이 빨갛게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곧 진행되는 대로 또 얘기를 네네. 나눠보도록 하죠. 예,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그럴 수가 없으므로 용서를 해야죠. 오랫동안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고 수사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또 그렇게 요청했는데 90살이면 나이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 육체 영생하고 불로 불사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벌받고 또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 죄값을 감옥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출석해 8시간 넘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오전 10시 반. 법원 앞에서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만희를 땀방으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12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 바로 옆 수원지방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2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빠뜨린 혐의입니다.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이 총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교인도 많은데 명단 전체를 제출하는 건 지나친 요구였고 나중엔 모든 명단을 제출했다고 반박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쓴 잘못은 인정하지만 교회 자금이라는 걸 인지한 뒤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무방해는 죄를 더 많이 씌우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혐의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을 마친 이 총회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천지의 한 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며 내부 회의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고발 공개한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 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에 이제 얼굴은 가려진 채로 나왔는데 신천지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 사람입니까? 네,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청원 참여에 이제 그래서 유도라고 할지 아니면 동료라고 할지 이런 발언도 있고 또 인터넷 댓글로 계속 압박을 하자라는 지시도 내리는 등 아마 여론전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검찰이 이만희 씨에 대해서 부당한 압박 수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지병이라는 거짓 기사를 냈다는 내용과 이 강압 수사의 배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지금 신천지를 조사하는 검찰들과 세무조사 들어간 국세청 모두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는 주장과 그리고 해외 입국자를 막아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책임이 해외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책임이 신천지가 아닌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여왕인 것 같다. 장지원 의원도 그렇게 말하더라. 고로 추미애 장관 탄핵을 위해 국민청원과 댓글 쓰기, 편지 쓰기를 신천지가 하지 않은 것처럼 전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12지파장이 전체가 결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해당 영상이 공개되니까 신천지 총회 측에서는 그건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지파장들이나 신천지 전체 조직이 이거와 관련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건지 정말 한 개인이 조금 흥분해서 자기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한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속칭 그러한 해명을 꼬리 자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말론 사무소로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코로나 피해연대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편지에 대한 제보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편지 내용은 화상회의 전달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요. 또 수도권의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에 들어간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하달받은 대로 편지 쓰기에 여념이 없다는 제보도 주셨고요. 이러한 일들은 만일 12지파 전체가 공통으로 저 내용을 하달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지도부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고 이것은 누구보다도 신천지 교인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신천지 간부는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영상에서 이걸 또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장제원 의원이 언급된 맥락은 신천지 고인 간부가 그 장제원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여왕이라고 이제 부르는 영상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이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심판받는 여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갖다 붙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제원 의원이 나왔었던 그 해당 영상을 모두 보라고 링크까지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제 생각에는 신천지 지도부가 인원 동원 능력을 보여줘서 지금 신천지가 당면한 문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지금 갈등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눈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슈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둘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집안은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끌려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횡령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만희 총회장이 아내의 48개 계좌로 교회 헌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어제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만 3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어제 YTN이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채증이 내려갈 만한 소식이었고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조차 어버이날 용돈으로 무슨 32억이나 가져가냐며 크게 실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제 보도 내용대로라면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이만희 씨 부인의 48개 통장으로 들어온 돈만 32억이에요. 고작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만희 씨 개인 횡령 금액도 있었으니까
합치면 부부가 도합 100억 가까이 해먹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신천지 자산은 5천억이 넘고 현금 흐름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눈먼 돈이거든요. 집화장의 횡령 의혹도 규모가 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이만희 씨가 마음만 먹으면 집화장보다 훨씬 더 횡령 여지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자명한 거라고 봅니다.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한 정황 역시 횡령을 작심한 듯 보이고요. 횡령 금액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이나 회비를 냈는데 그게 교회의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회계로 일단 들어왔다가 총회장이 막 꺼내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주머니에다 꽂아주면서 용돈을 쓰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보도에서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오늘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교회 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용돈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그 이만희 씨도 부인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도 변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근데 네.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이 이제 구속됐고 이만희 총회장마저 이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또 궁금한 것은 신천지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동요가 있고 일부에서는 와해설도 나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믿음이라는 게 강한 난관을 만났을 때 폭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 앞에서 강화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천지 지도부는 어떻게든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신천지 교리에 대한 공부와 시험이 계속 줄곧 이어졌었고 이번 추미애 장관 탄핵 모의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내부를 규합시키려는 목적이 농후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도부의 방식이 대단히 잘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속 이후에도 크게 와해되거나 할 것으로 그렇게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큰 사건이 지나고 잠잠해졌을 때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분명히 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신천지 교인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단이라는 산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천지라는 좁은 방에서 나와서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규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사무소 윤재석 소장께서 마지막에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붙여주셨는데 일단 오늘 법원의 결정부터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소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유족의 요청으로 중단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각종 의혹을 규명할 증거품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채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박 전 시장 유족들은 포렌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렌식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당장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포렌식 대상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긴 했지만 성추행이나 서울시 묵인방조 등 다른 의혹도 우회적으로 밝힐 수 있을 거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다른 수사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휴대전화는 추행 혐의와 기밀누설 혐의 수사의 주요 자료인 만큼 포렌식과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관건은 법원이 유족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일지 말지가 됐습니다. 경찰과 유족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을 국회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에서 통합당에 이르는 동안 사실상 처음으로 만난 것인데요. 다만 과거의 행동이나 발언 등에 대해 별도의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회 상황을 빗대어 폭주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말했다가 정치권 안팎의 비난을 샀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원칙으로 확립된 국회 관행도 위반한 데 출발한 것은 부실과 여러 가지 결함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세월호에서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통합당이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발언을 인용했다가 비판을 받았고, 최명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전 공개적으로 세월호 관련 막말을 했다가 사회적 비판 끝에 당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성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국회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후 당 지도부가 따로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다수 유족이 참석했고, 통합당에서는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성일종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함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며 자주 소통하자는 뜻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에 함께했던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가 진행됐다며 조만간 다시 모셔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행동이나 발언 등에 대한 별도의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문제라면 의식적으로 피하고 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아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던 통합당은 늦게나마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며 보수의 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에 참석한 여행객들 가운데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우려가 커지는데도 휴가철을 맞은 캠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목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에 이어 김포에 사는 가족 3명이 새로 추가된 겁니다. 밀폐되지 않은 야외라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m 이내에 근접한 거리에서의 식사라거나 대화라는 거를 상당 기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염이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핑장과 계곡엔 여름 휴가객들이 가득 몰렸습니다. 길게 늘어선 텐트들, 도심과 가깝고 숲이 울창해 이미 8월 말까지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캠핑장발 확진 소식에 이용객들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야외에서도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야외에서도 마스크 잘 써야 되겠구나. 4달 만에 나왔어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감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산림 당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부터 소독에 나섰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취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일 3회 이상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생활속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방역당국은 야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텐트도 문을 닫아둘 경우 이른바 산밀, 즉 밀폐, 밀접, 밀집된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에 이어 이번 여름 휴가가 또다시 중대 고비가 되지 않도록 방역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비 피해 소식입니다. 심한 폭우 피해가 난 대전에서는 빗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곳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집을 탈출해 수재민들은 낯선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와. 집이 상상이 그냥 물이 그냥 이렇게 차가 다 둥둥 떠 있는데. 빗물이 빠진 아파트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펄같이 눌어붙은 진흙을 치웁니다. 항아리와 전자제품 등 흙범벅이 된 살림살이를 꺼내고 샤워기며 빗자루며 모든 도구를 동원해 집안에서 흙탕물을 닦아냅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 방 안에든가 1층에 물이 차갖고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러고 그 뻘이 모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하지만 모든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은 건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수재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에 힘겨워했습니다. 친인척들하고 막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나마 이만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와요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청에서도 나와보지도 않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헛배기도 지금 들여다보지도 않고 지금. 빗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도 물빼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차량 운행 재개도 재개지만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복구 작업에 더 속도를 냈습니다. 대전에 이틀간 300m가 쏟아진 역대급 폭우는 지나간 뒤에도 걷어내기 쉽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중부 곳곳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도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을 쏟아부었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구름의 중심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상층에 자리 잡은 찬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통로가 주말과 휴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며 비구름이 발달하는 새벽 사이에는 빗줄기가 더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호우를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틀 동안 총 강우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이 최고 250mm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남쪽 해상이 덥고 습한 공기가 정체 전선을 북상시키는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충돌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2일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마전선은 다음 주에도 중부와 북한 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중북부 지방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예전 이름으로 한국타이어, 현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총수 일가 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양래 회장이 자신의 둘째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사장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그러니까 조양래 이 회장 쪽에 자녀가 4명입니다. 그죠? 딸 네. 둘과 아들 둘. 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첫째 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룹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은 그 옛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를 주력 사업 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입니다. 지난달 이 조양래 회장이 보유 지분 23.59%, 그러니까 2,194만 주를요.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모두 넘기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어제 장녀이자 그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인 조희경 씨가 밀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친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년 후견 중에 하나인 이 한정 후견은요,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희경 이사장 측은요, 이 조 회장이 조현범에게 지분을 넘긴 결정이 평소 신념이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거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조양래 회장은 또 바로 반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양래 회장이 장녀 조희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조 회장은 둘째 아들 조현범 사장에게 15년간 실질적 경영을 맡겨왔고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서 이미 최대 주주로 점 찍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성년 후견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매주 골프를 즐기고 하루 4에서 5km 이상의 걷기 운동을 하며 나이에 비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정말 사랑하는 첫째 딸이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고 딸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서 이 장녀 조희경 이사장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녀에게는 한 번도 줄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제 주식 지분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자녀가 넷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쪽에 있고 셋은 이쪽에서 합쳐진다든가 뭐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지금 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총수일가 형제 난이 현실화할 조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 조 회장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이요, 42.9% 지분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0.83%, 또 큰아들 조현식 부회장이 19.32%, 둘째 딸 조희원 씨가 10.82%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범 씨를 제외한 3명의 지분을 합쳐도 30.97% 지분에 그치기 때문에 여전히 조현범 사장이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조현범 사장은 과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이로도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조 사장은 하청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징역형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여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큰아들 조현식 부회장이 두 누나와 함께 후계 구도판을 역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이어서 또다시 반복되는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벌 세습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가 아주 더 나쁜 상황에서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또 가족 간의 이런 다툼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총수일가의 사익 또는 구성원 간의 사익 추구 문제가 상충되는 그래서 경제 성장,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지점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매출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했고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예. 네. 매출도 줄었고 순이익도 대단히 나빠졌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주가는 또 오르락내리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총수 일가의 리스크를 어떻게든 한국 재벌들이 빨리 벗어나서 건강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자 11월 3일 대선을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주가 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한 것인데요. 하지만 연기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대선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미국의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냐고 묻는 형식으로 대선 연기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은 떠보는 형식이긴 하지만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던 점에서 즉각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 투표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자신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연기를 원치 않는다,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자신은 결과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편 투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o we're asking for a lot of trouble, and no, do I want to see a date change? No, but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미국 언론은 대선 연기에 대한 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These things are prescribed in law. So first and foremost,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the president simply can't do this. CNN은 우편 투표가 사기로 규결된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역사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어진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악의 경제 실적 발표라는 악재를 덮으면서 불안감을 조장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대선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올려 허위 주장 논란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4322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세입자입니다. 2년마다 1억씩 올려주고 살았습니다. 예, 집값 상승폭이 워낙 크니까 전세값 보증금의 상승폭도 1억씩 되는군요.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법안입니다 하셨고요. 예, 그리고 신천지 간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9330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펼치는 신천지에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2813님,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109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주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위로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멋쩍게 웃어 넘길 때 집에 가는 길에 고개 들 힘도 없지만 혼자 이겨내